하반기 경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빠르면 올해 하반기, 좀 늦으면 내년 상반기, 그 부분은 피해가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올 한 여름까지는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계속 가지고 있으셔도 될 것 같고요. 새로 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는 국면이고요. 작년 하반기의 기회가 채권이었다면 올 하반기의 기회는 해서 오지 않을까. 경기 침체 얘기요. 요즘에도 계속 나오지만 그게 작년에도 들렸던 얘기예요. 이러다가 좀 괜찮아지는 건가? 아니면 진짜로 경기 침체에 깊게 들어가는 것인가? 이런 게 있는데 박사님 하반기 경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경기 침체가 이제 작년에는 사람들이 예상하기를 조금 더 빨리 올 거라고 보았는데요. 미국 특히 경제가 그러는데 미국 경제가 의외로 실업률도 아주 낮고 하면서 이제 생각보다는 경기 후퇴라고 그럴 수 있겠죠. 그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는데 여하튼 그래도 미국 경제도 그렇고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 이 정도는 이제 성장률도 마이너스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업률이 제일 문제이거든요. 이제 실업도 좀 증가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뭐 그렇게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뭐 실물 경제 면에서는 이제 닥칠 것 같고요. 그게 보시면은 작년에 물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슬슬 소비를 좀 줄이게 될 거고요. 금리 이제 급속하게 올렸으니까 그거 역시 이제 소비에 부담되고 부동산 시장에 안 좋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도 좀 그렇지만은 코로나 때 이렇게 모아놨던 자금 그걸 일종의 보복 소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거 쓰는 게 보통 한 1년 길어야 2년 이 사이 정도이니까요. 이제 그게 거의 다 이제 소위 말해 약발이 닿을 때가 좀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치는 것이 빠르면 올해 하반기, 조금 늦으면은 내년 상반기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좀 피해가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경기 침체로 간다면 이게 IMF 생각 팍 해요. 근데 그런 정도의 아니면 예전에 미국의 그 공황 시대 뭐 이런 공포가 있는데 그 정도까지 가는 건지 아니면 살짝 왔다가 그치는 건지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재작년, 작년 초 해서 정말 이제 그거는 특히 IMF 이야기 나오고 해서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너무 이제 과하게 사람들이 과장을 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 초부터 해서 계속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 여전히 경제는 그렇지 않고 아직 성장률은 낮아졌지만은 침체라고 하기는 아직도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이게 지금 뭐 미국의 은행 위기, 금융 위기, 부동산 위기 그게 우리나라로 연결되어서 외환 위기 뭐 이렇게까지 그 고리를 보시는 거는 너무 좀 이렇게 과장해서 보시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조짐이라는 걸 볼 때 달러값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값 얘기하고 근데 금 그렇게 많이 비싸게 오르고 달러도 또 좀 떨어질 것 같더니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돈 가격, 원 가격도 약해진 것 같고 국제적인 위상이 그러니까 겁나거든요. 달러 가격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미국이 금리를 제일 많이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금리가 그렇게 높으니까 미국의 돈값이 조금 비싸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아직도 조금 그 부분은 뭐 지속은 될 것 같은데 이제 미국이 내년 정도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상황은 이제 그때 되면 좀 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나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보통 튼튼한 통화가 좀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이제 나타나서 우리나라 환율도 조금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이제 1,300원, 작년에는 1,400원까지 가고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IMF 트라우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창용 총재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고뿐만 아니라 또 국민연금도 외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리 적립기금을 가지고 해외 투자를 하면서 달러를 가지고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를 바꿔서 나갑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달러를 많이 갖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다만 방금 이제 1,400원대 환율 걱정하신 것도 우리나라가 반도체 경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지 않습니까? 이게 기업으로 치자면 일종의 영업 현금 흐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자산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영업 현금 흐름이 악화되었다 하면 그래도 조금 좋은 상황은 절대 아니니까요. 예,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어가지고 환율도 한 1330원, 40원 이 정도 수준이고 그다음에 미국 금리 그런 부분이 지금 영향을 줘서 환율이 이런 수준을 형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무슨 위기의 조짐이다. 이렇게까지 예,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 적정 달러는 얼마예요? 환율 수준. 예, 예. 그거는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불과 한 5년 정도 전만 하더라도 2010년대 이럴 때는 1,000원 정도였었고요. 그다음 그게 1,100원 정도로 올라왔다가 지금은 한 1,200원 정도로 올라와. 예, 그 정도 수준으로 조금 한 단계씩 조금씩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반인들은 직접적으로 예. 그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예. 국내 주식뿐이 아니고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우리나라 환율 적정선이 1,200원 정도라면 지금 달러가 너무 비싸니까 예.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건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제가 장기적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실은 예, 달러라는 환율하고 미국 주식하고 조금 두 개 반대되는 영향을 주어서 예를 들어 세계 시장이 확 안 좋다. 그러면은 물론 미국 주식도 좀 꺼지겠죠. 그러면 달러가 강세가 됩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이 막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세계 시장이 좋아진다 하면은 주가는 오르고 환율은 달러가 약세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두 개가 중화되는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일종의 우리는 해치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그냥 그 환 해치를 하지 말고 열어놓고 가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뭐 5% 이 정도 손실은 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경기 침체가 살짝 온다면 주식에서 기회를 찾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자신이 없으면 이럴 때 채권도 괜찮다 이래요. 예. 투자는 어느 쪽으로 이럴 때 하는 게 좋습니까? 예.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 많은 사람들이 올 하반기 정도 해서 경기 침체가 그렇게 강하게는 오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보고 연착륙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이라는 것은 이 기대가 혹 무너질 때는 주식시장이 한번 툭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의 위험 때문에 주식 같은 경우는 저는 올 한 여름까지는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계속 가지고 있으셔도 될 것 같고요. 새로 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되는 국면이고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뭐 나쁘지는 않은데요. 이 기대 수익률을 많이 낮춰야 됩니다. 작년 하반기 이제 10월 달에 뭐 이런저런 이제 사태가 터지면서 그때 한전체 같은 게 3년짜리가 한 5.8 이렇게 가고 했었거든요. 좋았죠. 예, 그때는 뭐 아주 채권 투자는 베스트였습니다. 정규액은 3년짜리도 베스트였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3년짜리 우리나라 국채가 거의 3% 정도 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로 떨어져 봐야 크지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투자했던 사람, 올 초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하나 채권에서 10%를 벌어서 뭐 하는 그런 일이 앞으로 지금 투자할 때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지금 투자하시면서 채권이 뭐 나쁘지는 않은데요. 예, 기대 수익률은 뭐 한 3에서 5%만 이 정도 사이 정도 보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고요. 리츠가 올 하반기 정도의 기회가 아닐까. 작년 하반기의 기회가 채권이었다면은 예, 올 하반기의 기회는 리츠에서 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이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리츠는 안 해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저 가까운 증권사에 가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리츠는 일종의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상장되어 있는 주식인데 우리가 삼성전자는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핸드폰을 팔고 칩 팔고 뭐 이런 거이지 않습니까? 근데 리츠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건물에서 임대료 수익을 내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냥 코드명이나 안 그러면은 그 종목명을 입력하시면은 그냥 장내 거래를 통해서 매수하고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리츠가 괜찮다고 보시는 거면 그러면 내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괜찮아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부동산 경기 부분보다도 우선적으로 오는 것이 이제 금리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니까. 예, 재작년부터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작년 3월, 4월 가서 이제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급락하는 이유가 이제 미국이 금리를 그 예상외로 급속하게 인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는 그냥 리츠 주식을 그냥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샀다. 이렇게 그냥 하는데요. 그런데 리츠라는 회사는
우리가 100만 원을 투자하면은 그 건물 전체 가격에 한 50에서 60% 정도를 빌려서 투자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안 빌렸지만은 리츠에 투자하는 상품 자체가 레버리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는 장기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차익 금리는 이게 이제 조금 리발빙 되면은 그 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당 줄 게 확 줄어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4월 이후부터 보면은 리츠가 아주 급락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리츠 가격이 한 7,500원까지 최고로 갔던 것이 3,300원까지 떨어지게 되고 반토막 났네요. 예. 예. 그리고 뭐 고점 대비해서 40% 떨어진 것들이 절비합니다. 그래서 30, 40% 이 정도 이제 보통 고점 대비해서 다 떨어졌고요. 그게 주된 요인이 이제 부동산 경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더 큰 요인은 이제 금리 급등입니다. 그러면은 향후에도 이제 모멘텀을 어디에서 찾을 거냐 이렇게 보면은 결국 금리가 인하되는 그런 사이클에 들어갈 때가 좋은 모멘텀이라는 거죠. 내년 정도 가서는 거의 내년 정도 가면은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확실하게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모멘텀을 타게 되면은 리츠가 훨씬 유리해지게 되는 것이죠. 미국이 이제 금리를 피크를 치고 나서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지날 때 보면은 피크를 치고 나서 리츠의 수익률이 한 6개월, 1년 가면은 수익률이 아주 좋아집니다. 거의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거의 한 17% 이 정도 수익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요거만 좀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이런 걸 다 얘기를 하더라도 미국이 진짜로 파산해버리면 이거는 뭐 백약이 무효한 거 아닙니까? 미국이 파산이면 전 세계가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파산한다는 게 이제 그게 정확한 의미가 뭔가 하는 이게 이제 좀 그런데요. 요즘은 부채 한도 때문에 이제 파산 이야기가 나오는 것 뭐 이 정도인데요. 그거는 뭐 어제 바이든이나 여기도 이야기했듯이 좀 낙관적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정쟁을 하다가 파산으로 들어가는 것도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가 않고요. 지금 미국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원자재 가격 오르고 이러면서 기업들이 조금 이제 파산 하는 곳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유명한 기업들도 뭐 파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침대 회사 이런 데도. 미국은 예를 들어 80년대 중반부터 90년 초까지 미국은 은행도 한 1,800개가 그때 문을 닫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은 원래 확 새로 생겨났다가 또 파산하고 또 새로운 곳에서 생겨나고 그런 곳인데 지금 미국의 제일 리스크 중에 하나는 결국 은행 부분입니다. 은행 부분이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을 비롯해 가지고 이제 문제가 좀 됐고요. 그게 이제 중소형 은행들이 다 거기 속해 있고 중소형 은행들이 이제 우리로 치자면은 미국은 주죠. 그 주 지방 정부. 지금 은행 얘기 나오니까 더 불안한 게 리먼 사태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리먼 종류는 아닌 것 같고요. 리먼은 그 사태 때는 그 부동산 관련된 어떤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모기지의 자산 가치가 급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한꺼번에 시가평가를 하면서 금융기관들이 한꺼번에 한 분기마다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산을 팔고 하는 이런 이제 악순환이 지속되었는데 그 이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시가평가라는 것을 좀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정했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그 리만 때 보았던 그 이상한 부동산 파생 상품, 모기지, CDO 이런 것들을 금융기관이 왕창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 금융기관이 왕창 가지고 있는 것은 국채를 왕창 가지고 있다가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국채 가격이 급락해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융기관은 가급적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높은 거 지금 미국 2년짜리만 하더라도 4%거든요.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습니다. 이런 것들로 차츰차츰 자산을 조금 바꾸어 가면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한 1년 동안은 은행 부분에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냐 하면은 은행 부분이 자기가 위험하니까 대출을 잘 안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올 하반기에 침체가 올지 내년 상반기에 올지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의 진행 속도에 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파산 뭐 이렇게 뉴스에서 자극적으로 다루니까 저희는 미국이 그럼 우리가 그때 겪었던 IMF 같은 게 오는 건가? 그러면 미국이라는 덩치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사실 공포였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제일 비교할 때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있는데요. 미국은 여차하면은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게 기축통화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풀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은행위기 때 왜 그게 안 되냐면은 우리나라는 원화를 푼다고 될 일이 그렇죠.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도 달러를 풀어야 되는데 네. 달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를 찍어서 풀 수가 있습니다. 대공황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대공황 때는 달러를 찍어서 푸는 일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러를 찍어서 풀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악의 리스크는 어느 정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 최근에 이제 은행 사태 뭐 이런 것 등등 해서 이제 좀 불안한 면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전액 예금 보증을 국가가 해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이 좀 안정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가면은 조금 해소는 될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경색이라는 쪽으로 영향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정말 미국 파산이라는 게 미국의 기관 투자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게 현실 가능하다고 생각되면은 이미 달러의 그 가치뿐만 아니라 금 가격이 이거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 그렇죠. 있을 겁니다. 이게 미국이 뭐 무슨 경기 침체네 파산이네 하면서도 미국 주가는 슬금슬금 올라가서 올 초 대비해서 손을 못 대게 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파산이 맞나 이런 궁금증이 계속 있었거든요. 이 경기 침체 얘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아서 계속해서 김경록 박사님하고 이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